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긴 하루였죠.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오늘 오전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5시간 이상, 5시간 반 정도 대치하다가 결국 중단됐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 내로 진입하긴 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에 막혀서 결국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선 조기현 부위원장님, 오늘의 체포영장 집행 중단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공수처의 이 중단 결정을 납득하기가 좀 힘듭니다. 저 충분히 이런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고 어떤 방식으로든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거를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방식은 당연히 경호처 기본 인력에 외곽 경비를 하는 뭐 수방사 55경비단 등등이 다 동원될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었고 예상했던 건가요? 그렇죠. 예. 어느 정도 뭐 분명하게 반대 입장, 집행 반대 입장을 뭐 주장하고 있었고 영장 자체가 불법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저지하겠다는 게 분명했죠. 그러면 1차, 2차 저지선 어떤 방식으로 넘었다면 최종적으로 집행 완료까지 그렇게 뭐 인적 스크럼을 짜서 막는 상황까지 전제했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수색 영장에 기해서 집행을 할 수 있을지까지 준비가 돼 있을 거라고 봤는데 네. 어쨌든 뭐 1차, 2차 저지선을 넘어서 관저 앞까지는 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무조건 오늘 집행을 완료하겠다는 정도의 준비나 의지까지는 없었던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근데 네. 뭐 이런 상황이 초유의 상황이고 공수처로서도 사실은 뭐 경찰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건 뭐 명백하게 적법한 영장에 대한 집행이라고 하면 올 수 있는 뭐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간 게 아닌가 싶고 어쨌든 오늘 결과를 가지고 이제 공무집행 방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6일까지 남아 있는 이 영장의 효력 기간 안에 추가적인 방식으로 실제 집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를 찾아서 즉각 2차 다시 재집행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봐. 방법을 찾아서 2차 재집행에 나서야 된다는 게 조기현 부위원장님의 말씀이시고요. 자, 정광재 대변인께서는 네. 어떻게 오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그리고 5시간 반 만에 중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큰 틀에서는 제가 국민의힘 당 대변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네.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설명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 이후에는 뭐 개인적인 소회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공수처 강제 수사에 대해서 당에서는 이게 월권적인 행위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발표했죠. 왜냐하면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이제 공수처가 서울 서부법원을 통해서 네. 받았는데 그 부분 또 뭐 형법 조항을 배제하는 측면에서는 뭐 이 체포영장이 제대로 네.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다 뭐 이런 입장을 냈어요. 또 대통령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지금 탄핵 재판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관들이 8명 체제로 심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네. 내란 수사에 앞서서 탄핵 재판을 받으면 된다라는 입장을 대통령이 밝혔다는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까지는 뭐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형법 110조, 111조를 배제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일종의 좀 대통령실에서 반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점에선 아쉽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이 이런 상황까지 야기하지 않도록 직접 여튼 수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였었어야 하는 게 마지막 대통령으로서의 좀 바람직한 모습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면요. 공조보는 그러니까 공수처죠.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 제시하면서 협조 요청했지만 경호처장은 특히 이제 대통령실 경호처는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수색을 불허할 권한이 없죠. 법원에 그러니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불허할 권한은 없다. 그렇죠. 경호법 예. 또 경호법에 따른 경호구역이라는 거는 예. 이 적법하게 대통령의 어떤 위해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경호법에 따른 절차, 그러니까 통상적인 절차에서의 권한을 얘기하는 거지. 이 네. 법원에 의해서 체포영장 또 체포영장의 부수에서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까지 발부된 상태라고 하면 네. 경호구역이란 이유로 이것을 불허할 수 있는 권한이 상실된 겁니다. 당연히 응했어야 되죠. 그래서 응하지 않고 이렇게 저지하는 방식도 보면 차벽을 설치한다든가 인력을 동원해 스크럼을 짜고 일부 몸싸움도 있었다고 하면 이건 네. 다중에 의한 명백한 특수공무집행 방해입니다. 현장에서 현행범인 체포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거 경호처는 법률적 권한이나 근거 없이 지금 대통령과의 어떤 보호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 경호처장의 지시만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지 실제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 체계를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공수처는 이에 대해서 명백한 책임을 묻고 혹시 이제 추가적인 집행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명백히 다시 한번 경고하고 해야 되고 오늘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도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경호법에 따른 직권 남용에 대한 법적 책임, 그 수사 조사 절차에 바로 착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광재 대변인님은 경호처에서 막아선 부분 그러면서 네. 이제 경호법이라든지 어떤 비밀 군사 기밀 보호 시설이다 이런 부분들의 네. 이유를 든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우리 당내에서 최고의 법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 법사위원회죠. 네네. 법사위원회 7명의 의원들이 어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성명서를 낸 것 중에 주요 이유는 그거예요. 그 서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형사법 110조,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했다. 이건데 이것은 헌법재판소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인데 법원의 판사 한 명이 이런 판결을 해서 그래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이 네. 이건 위헌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런데 우리 당뿐만 아니라 법조계 일각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원 내에 판사분들이 이용하는 인트라넷이나 커뮤니티에서도 해당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월권적 판단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넘어가긴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 부분 110조, 111조 예외. 이 부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장 판사가 그 체포영장에 그걸 기재한 거는 확인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이거를 권한이 없는 부분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이 체포영장이 새로운 권한을 부여한 게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이번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영장에는 애초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군사상 비밀 또 공무상 비밀이 있는 데에 한 특히 압수수색, 그러니까 물적 증거를 찾기 위한 과정에서 이 무분별하게 어떤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고 네. 그것도 국가의 어떤 중대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낙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 상황은 체포이고 체포영장에 부수한 수색영장입니다.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사 절차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당초부터 110조나 111조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굳이 영장전담 판사가 이 언급을 한 것은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 구인 절차로 갈 경우를 상정하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을 계속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측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법 해석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확인적 차원의 기재지 없는 권한을 새롭게 그 판사가 해석해서 집어넣은 게 아니고 할 수 없는 것을 거기에 기재함으로써 새로운 권한을 부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논란의 소지를 만들었다고 보지는 않으세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명확하게 해서 하기 위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걸 가지고 논란을 삼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논란은 삼는 측이 문제지 오히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취지에서 기재한 판사의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공조본 중 특히 이제 경찰은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에 대해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까지 출석해라 이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출석할까요? 당연히 해야죠. 왜? 전망 저는 당위 말고 전망. 지금 상황이면 안 할 거겠죠. 예, 어쨌든 추가적인 어떤 집행이 6일까지는 항시 가능한 상태인데 예. 뭐 출석에 응한다는 거라고 하면 자기들의 어떤 위법 행위를 인정하는 걸로 비춰진 게 당연한데 응하겠습니까? 응하지 않을 경우에 그 다음 그 대응책에 대해서 공수처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공수처장이나 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 모르겠습니다. 공수처장이나 차장은 대통령의 지금 주장에 정확히 동조해서 비상계엄이든 내란이든 위헌 위법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고 그 입장과 동일하다고 하면 그에 따른 책임까지 같이 지면 될 것이고요. 저는 그 밑에 하급이 뭐 55 경비단이라든가 오늘 그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막아섰고 스크럼으로 막아섰던 실제 동원된 어떤 경호 인력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2월 3일도 보십시오. 그 명령 체계에 죽고 사는 군대 군인들도 현장에 출동해서 이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주저하면서 결국에 최악의 상황을 막은 것은 현장에 있던 이 투입된 계엄군, 이 젊은 군인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경호처 직원들도 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또 알고 있는 상식적인 법의 태도로 해서 본다고 하면 이런 집행 거부가 위법행위, 불법행위라는 걸 분명히 알 겁니다. 그래서 아마 2차 집행에 들어간다거나 과정에서 격렬한 어떤 대립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호처 직원들로부터도 혹시 다른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까지 경호처장, 차장은 좀 명확하게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네, 저도 한 말씀 정광재 드릴까요? 대변인 한 저는 말씀. 예. 이 상황이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뭐 예. 어떤 거냐면 이유는 예를 들어서 우리 계엄사령관 했던 육군 참모총장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 별 4개 달았다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뭐 이른바 출세길을 달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야 정말 성공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을 텐데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에 대통령의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한순간에 계엄의 내란의 중요 업무 종사자로 전락해버린 거잖아요. 지금 경호처에서 근무하는 경호처장이나 경호차장도 지금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입건이 이미 됐을 거예요. 네, 입건이. 대통령의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한순간에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전 대통령께서 일정 부분이 아니죠. 뭐 대단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내 일각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공수처에 가서 수사를 받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보면서 비록 예견된 일이었지만 너무 안타깝다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광재 대변인께서 뭐 결자 해지에 그렇죠. 준하는 그런 말씀 네. 해주셨고요. 자, 여야 반응 엇갈렸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입장 들어봅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였습니다.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입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입법행위로서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 분립 위반입니다. 대한민국 법치가 실종된 데 대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선 정광재 대변인님. 예.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번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불공정하고 월권적 부당행위다. 예.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뜻입니까? 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 기밀을 요하는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보장돼 있는데 이 부분을 배제하고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 판사의 월권적 판단이다라는 거고 또 공수처는 원래 이 체포영장을 낼 때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아왔었고 네. 한 번도 그동안 체포영장을 성사시킨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 주거지가 서울 서부법원이라는 이유로 서울 서부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았는데 이렇게 사법부에 대해서 특정인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이념 성향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서울 서부법원을 통해서 받은 것은 이른바 이 체포영장 쇼핑을 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당으로선. 근데 뭐 대통령실과 당이 딱 동일한 그 견해를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아직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이것이 그런 측면에서 월권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또 어떤 얘기도 했냐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요.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다. 아까 뭐 중앙지법으로 안 가고 서부지법으로 가고 거기서 110조, 111조 우리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합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동의하시지는 않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 질서나 사법 체계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했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 또 법률가 출신 아닌가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26년의 검사직의 정의와 공정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된 부분이다. 법치를 가장 중요한 통치 원리로 주장해 왔고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판사 쇼핑, 이거 판사 쇼핑이라는 거는 뭐냐면 사법부의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않고 본인의 개인적 이념에 따라서 언제든지 판단하니까 뭐 압수수색 영장이건 아니면 재판 관할이건 무시하고 그런 판사들 그럼 쫓아다니면 된다는 겁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은 우리나라의 사법부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사법체계를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서부지법으로 간 건 주소지 관할이 있고요. 공수처법 31조의 재판 관할에는 원칙은 중앙지법이지만 피의자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네.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을 따라갈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용산 관저의 관할 법원이 서부지법으로 그냥 간 겁니다. 간 건데 거기에 영장전담 판사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 판사가 누구나 알고 있는 법적 대다수의 법률가들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내란죄 혐의의 중대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고 거기에 110조, 111조에 확인하는 내용을 기재한 것뿐입니다. 이게 판사 쇼핑이라고 주장하면 우리나라의 헌법체계와 사법체계를 완전히 부인하는 주장을 지금 여당의 대표가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께 질문 하나 더 드리기 전에 속보 하나 전해드릴게요. 오늘 오후 4시 반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한 8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비상경보대응 2단계를 발령해서 장비 40여 대와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서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추가 속보가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자, 어떤 얘기도 또 했냐면 권영세 비대위원장 얘기입니다. 적절한 시기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 출석은 진행되기 바란다. 뭐 이거는 좀 원론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녹취에 없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지길 바란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금의 어떤 현행법 체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맡고 있는 피의 사실 그리고 12월 3일 이후 지금 정확히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구속 수사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사안이 중대하고요. 관련 피의자들은 이미 다 구속이 돼 있고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 비상계엄 내란의 실체 그리고 지시가 어디까지 내려갔는지에 대한 실체적인 수사도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은 불구속 수사를 한다고 하면 네. 증거인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냥 뭐 허용해 주는 꼴과 다름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 내란죄를 중대범죄로 해서 불소추 특검까지 배제한 이유는 그만큼 그러한 행위 자체의 위험성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뭐 한다고 하면 완벽하게 다툼의 여지가 너무 크고 실제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상반된 어떤 주장이나 증거가 있다면 모를까 12월 3일 이미 국민들이 생중계로 본 내용만으로도 비상계엄의 위법 그리고 그 이후에 주요 임무 종사자들인 김용현 전 장관 등 또 노상원 전 이 정보사령관 등의 진술이나 수첩 등을 통해서 확인하는 내용들을 네. 보면 구속 수사지 않고는 이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은 계속적으로 시간을 지체하면서 법률적인 어떤 대응을 통해서 이 상황을 밝히겠다는 것은 말뿐이고 실체는 이 정치적으로 지지층의 어떤 결집을 통해서 돌파하기 위해서 시간 확보를 위한 그냥 명분이고 그런 논리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똑같은 네. 질문을 정광재 대변인께 드릴게요. 자, 적절한 시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바란다. 네.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이번 구속 네. 체포영장이 뭐 공수처 정치판사가 결탁했다 이거하고도 좀 연관지어서 하는 얘기긴 한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혼란을 줄이면서도 수사를 좀 받을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도주 우려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증거 인멸과 관한 우려에 대해서 증거 인멸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야당 측에서 얘기하지만 지금 네. 대통령 직무 정지가 된 상태에서 그리고 또 내란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더 이상 뭐 증거를 조작할 만한 여지도 남아있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측면에서도 대통령이 그 예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권영세 위원장이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이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원활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려면 저는 대통령이 직접 공수처 수사에 임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많은 법조인들이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공수처 수사에 본인이 직접 나갔을 때 네. 그 사이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긴급 체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법조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그 부분을 고려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권영세 위원장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탄핵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8명이 구성이 돼서 어차피 지금 탄핵 소추도 보니까 내란죄는 뭐 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탄핵 과정을 보면서 그 이후의 절차를 밟는 것도 서로 간에 충돌 여지를 좀 줄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 이거죠. 자, 이번엔 민주당 쪽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신속히 체포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오늘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즉시 체포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고 일단 이 대목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상황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첫째, 공수처는 오늘 즉각 내란 수계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 합니다. 내란 수계를 신속하게 체포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를 타개하는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 환율과 주가의 움직임만 봐도 당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마련입니다. 공수처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국민입니다. 공수처는 국민을 믿고 의연하게 법 집행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둘째,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십시오. 자, 박찬대 원내대표가 딱 두 가지를 얘기했네요. 한 가지는 공수처가 즉각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서야 한다. 요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오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사람들
즉각 체포하라, 긴급 체포하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뭐 일단 떠오르는 사람은 경호처장입니다. 자, 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장을 주로 겨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찰에서도 이미 출석하라고 요구는 해놨어요. 예. 입장이 일치하는데 이 부분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야죠. 당연히 오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경호처 직원들이 보인 모습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불법 행위가 분명합니다. 어떤 변명으로도 이건 뭐 해소될 수가 없는 문제고요. 지금 그 경호처라든가 대통령 측도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은 그냥 일방적 주장입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해석론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하지만 아주 소수만이 동의할 수 있는 법률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네. 사법 법집행 기간이라든가 이 뭐 헌법적 해석까지 필요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 그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간다고 하면 네. 전부 다 오늘의 이 경호처 대통령실이 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건 공무집행 방해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에 따른 책임을 질 각오로 했었어야죠.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처럼 오늘 하루, 뭐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의 우리 주식시장 또 환율 변동 상황을 쭉 보면 이 지금의 어떤 불확실성과 위기의 가장 핵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건 명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자리 관저에서 직무정지 상태로 헌법재판 절차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고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으로 지연 전략을 쓰고 또 수사에 응하지 않고 이렇게 적법한 체포영장까지 거부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될수록 경제 위기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은 좀 명백히 확인된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는 이제부터는 경호처가 다시 나설 경우에 오늘 발생한 일로부터 혹시 추가적인 집행 과정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즉시 현행범인 체포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6일 이전에 재집행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님은 지금 이제 경호처장, 경호차장 법적 책임을 물고 잡아들여라. 그럼 막을 사람이 없어질 거다. 아마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경호처장과 경호차장도 본인의 지금 신분에서 경호법에 따라서 대통령의 위해가 되는 요인을 막기 위한 네. 과정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것을 또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의율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뭐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예.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오늘 하루 환율과 주가의 움직임을 봐라 이렇게 예. 얘기했는데 사실 12월 3일에 계엄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데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겠죠. 그러나 그 이전부터 있었던 민주당이 의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네.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워왔던 부분 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든가 이러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계속 증폭시키는 데는 대통령의 몫만 있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뭐 계엄 하나로 다 몰아세워서 전적인 책임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있다라고 얘기하기엔 절대 의석을 의회 내에서 가진 민주당의 몫도 컸다. 그것을 모두 전가하려고 한다는 것은 뭐 정치 공세에 가깝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 시간대가 다가오면서 도로 곳곳으로 이동량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오늘도 서울 도심에서는 집회로 인한 통제 구간이 있습니다. 한남대교 한남 5거리에서 북한남 3거리 구간 현재 집회로 인해 1심 빌딩에서 기업은행 부근 3개 차로가 부분 통제 중에 있고요. 또 이태원로 제1기획에서 북한남 3거리 한강진역 2번 출구와 바위 2개 차로도 집회와 행진으로 통제 중입니다.
있습니다. 또 3일대로 한남 고가차도 남단에서 남산 1호 터널 북단 쪽은 전면 통제가 되는데요. 때문에 한남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 정체가 극심합니다. 고속도로도 곳곳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 마도 분기점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10km가량 정체,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초정 진출로 1차로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보았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정중 경호처장 등 8명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자, 어쨌든 내란 우두머리에 동조했다, 이런 뜻인가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게 뭐 최근에 어떤 사후적 동조 문제는 아니고요. 네. 12월 3일 직후에 있었던 안가 모임 아마 참석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단순하게 어떤 모임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관련된 내란 관련된 혐의가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관련된 분들의 관련된 여러 가지 또 내란 관여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란과 관련돼서 당일 뭐 국무위원들이나 또 동원된 어떤 군 지휘부라든가는 말할 것도 없고, 실제 몰랐다고 하지만 대통령실 주요 핵심 참모라든가 또 사후 이 성공 실패 여러 가지를 가정한 이후에 사후 대책도 마련되거나 협의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직후에 있었던 안가 모임에서 관련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는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행위가 오래전부터 기획되고 준비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고, 관련된 제보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신원식 전 국방장관 또한 관련돼서 이미 12월 3일 이전에 내란 모의 단계에서 관련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다 포괄해서 추가적인 고발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게 관련이 있담 있고 뭐 없담 없는데 사실상 관련이 있는 거죠. 아울러서 요건 이제 시차가 약간 있을 수도 있지만 민주당은 또 권성동, 나경원 의원 등 여당 의원 13명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예.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민주당은 물 들어왔을 때 노 젓는 격이라고 봅니다. 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 내란 동조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그냥 고발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재판으로 넘겨져서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일단 고발해 놓고 보자. 이 고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분명히 재판 가면,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 당시 정진석 비서실장은 그거 개엄 안 된다고 반대했다는 거잖아요. 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수차례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나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내란 선동을 했다라는 네. 그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재판에 갔을 때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낼 것이라고 민주당 스스로도 지금 고발하면서 네. 예상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 부분들 13명 의원들 보면 뭐 권성동, 나경원 의원 등 쭉 해서 어떻게 보면 그 국민의힘의 핵심 중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발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 내란죄로 고발했다. 이 여당을 괴멸시키려나 그러나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권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고발했다고 해서 뭐 바로 어떤 정치적인 타격을 입는 건 아니죠. 근데 네. 이제 민주당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이 내란 사태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태도에서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한테 낸 이 서신을 보면 주권 침탈 세력, 반국가 세력과 끝까지 싸우겠다. 12월 3일 입장에서 아직 하나도 바뀐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게 이제 윤상현, 김민전 아니요. 그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마찬가지 그 부분을 다 동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주장들을 계속하는 이 주요 당의 지도부를 비롯한 뭐 이 지역 정치인들 뭐 지역의 시당위원장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일부 유튜버들 이런 분들이 이 단순하게 그날 12월 3일 또 그리고 그 상간 며칠간 있었던 행위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여전히 12월 3일에 비상겸의 내란이 정당했고 계속 싸우겠다. 그리고 그 대상은 여전히 12월 3일 날 계엄군을 통원해서 체포하려고 했던 그 지목된 세력을 여전히 똑같이 지목하면서 그 주장과 선동을 하고 있는데 그에 부합하는 주장을 똑같이 하고 있다면 이건 형법상 내란 선전죄에 해당합니다. 볼 수 있고요. 수사 받으면 이게 되지도 않는 법리를 가지고 입을 막을 목적으로 했다고 주장하실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명백한 입장이 있고 그에 부합하는 이 지지 세력들 행위가 있고 아직까지 실제 내란에 동원됐던 군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공조직 이런 분들이 어디까지 이제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저런 선동을 하고 있고 그에 부합하는 주장을 똑같이 하고 있다면 내란 선전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발한 것입니다. 자, 보니까 민주당이 극우 유튜버 계정 폐쇄도 적극 추진한다고 해요. 그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이 실제 뭐 국민의힘이 주장 자체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소위 말하는 극우 유튜버의 주장은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담화 내용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넘어서 계엄 실패가 이 대단히 어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안타까운 것처럼 그리고 마치 뭐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동일한 방식의 어떤 이건 최근의 표현도 아닌데 비상대권 이런 언급을 계속하면서 여전히 이 헌법기관 또 국회 또 민주당을 적대시하면서 이 척결해야 될 세력으로 계속 하는 취지의 주장을 유튜버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을 반복하는 유튜버들을 고발을 하고 그런 주장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계정 폐쇄까지 요구해야 될 수준으로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정광재 대변인 극우 유튜버 계정 폐쇄 추진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게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근간이 어떻게 생각하면 표현의 자유잖아요. 극우라는 규정을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제가 어디부터 스펙트럼에 어디부터 제가 극우입니까? 정치권에 와 보니까요. 좌파의 기준은 본인이에요. 본인보다 조금 더 그 진보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좌파고요. 본인보다 조금 더 우측의 생각을 하면은 극우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의 이념 좌표가 한 5.5에서 6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저 7에 있는 사람은 저보고 좌파라고 하는 거고 전 스스로 뭐 합리적 중도 보수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뭐 왼쪽에 있는 분이 보면 저를 극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표현의 자유가 그만큼 중요한데 극우 유튜버라는 규정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른바 이제 뭐 가짜 뉴스 큰 틀에서 보면 가짜 그렇죠. 뉴스겠죠. 예를 들어서 가짜 뉴스 명백한 가짜 뉴스를 사실인 양 이렇게 호도한다면 근데 그 부분에 혹시 대한 그런 딱지를 붙이면 이 약간 우파적인 사람들만 되게 이제 잘못된 것처럼 그런 인식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극우 유튜버를 금지시키겠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또 하나 그 내란과 관련해서 선전선동을 했다. 예를 들어서 윤상현 의원이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에게 가서 여러분이 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근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탄핵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걸 내란이라고 내란 선전선동을 했다라고 그 부분도 법적인 판단을 받아낼 수 있을지 저는 뭐 대단히 의문인데요. 자, 윤상현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제 할 말 있으실 테니까 제가 그 질문을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체제 수호의 대명사가 됐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지금 윤상현 의원이 하는 얘기도 대통령이 대한민국 체제 수호의 대명사가 됐다. 그럼 뭡니까? 12월 3일 날
그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제 수호의 대명사가 됐다는 건 뭐냐면 12월 3일에 그 위헌적인 비상계엄 그리고 국헌 문란의 행위가 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성공했어야 된다는 주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리고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12월 3일에서 연상해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내란 동조 내란 선전 아닌가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극우 유튜브라는 게 1에서 10까지 쭉 늘어놓고 어느 시점부터의 이념적인 평양을 그냥 단정해서 극우 유튜버 이렇게 해서 입을 막겠다. 그런 표현의 자유 침해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극우 유튜버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명백하게 내란죄에 해당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행위에 대해서 그와 같은 국헌 문란 행위를 찬성하는 데서 더 그치지 않고 평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행위가 정당하고 그런 방식으로 나가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네. 적어도 이거 지금 뭐 민주당의 주장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검찰 또 공수처 법원의 1차적인 판단 뭐 헌법재판소는 심리 중입니다만 우리나라의 사법과 헌법 체계에서 내란 혐의 사실이 상당하고 명백하다고 보는 기존 시각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네. 내란 동조인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표현의 자유 제약의 헌법적 원리가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일부 제약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 발언은 어떤가 말이 나온 김에 한번 볼게요. 그 시위대 앞에서 이제 연단위에 올랐던 또 다른 의원이 김민전 의원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느냐 아니면 중국, 북한, 러시아 같은 나라로 가느냐 그것이 탄핵 소추의 핵심이다. 이 얘기도 내란 선동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조기현 지금 부위원장. 미국 백악관 국무부 성명이라든가 입장 발표 12월 3일 이후에 안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의 한국 상황 윤석열 대통령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의 한국 상황은 세계 경제 10대 대국 그리고 안정적인 민주 국가 또 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힘에서 회복력을 보이고 그에 대한 어떤 각국의 찬사가 있어 대한민국의 지위가 근저에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3세계의 민주주의 체계가 안정되지 않은 국가처럼 인식되기 시작했고 특히 오늘같이 헌법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법적 질서에 의해서 집행되는 체포영장조차 가로막는 이 상황이 계속적으로 어떤 미국 같은 자유민주주의에는 비하기 어려울 만큼 최악의 어떤 국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 상황을 미국의 밑에서 글로 가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정당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이건 이런 분이 정치를 계속하는 게 맞나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고 전 뭐 전혀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공감할 수 없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분 역시 이 극소수와 함께 정치적으로 이후에 그 활로를 그런 방식으로 찾기로 했나 본데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은 김민전 의원 말이 말도 안 된다.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민전 의원의 이 해당 발언은 그냥 정치적 구호로 봤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그러니까 가장 뭐 울림을 줄 수 있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체제 갈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러시아, 중국,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들과 네. 뭐 미국과 일본, 뭐 유럽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체제 갈등이 지난 그 냉전 이후에 다시 부각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우리 정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외교 정책을 아주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거나 아니면 얘기할 때 친중 정권이냐 뭐 친미 정권이냐 이렇게 나누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구호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고 봅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저도 가끔 뭐 이렇게 집회에 가보면 우리 국기와 성조기 흔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들은 대부분 친미 자유주의 국가를 유지해야 된다. 체제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에게 호소력 있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공수처의 이제 다음 행보가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 오는 6일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4일 토요일, 5일 일요일, 6일 월요일 이렇게 일단은 사흘이 있는데
주말에는 또 이제 거기 지지자들이 또 더 많이 모일 거라 그래요. 그래서 공수처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조기현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오늘 아침 일찍 집행에 나선 건 당연히 주말이 될 경우에 지지자들이 더 많이 모일 것은 당연히 예상되니까 그러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고 시민들이 다칠 수도 있죠. 네. 그런 위험성을 고려한 건데 그래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든 오늘 집행을 완료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4일, 5일 뭐 주말로 간다 하면 사실상 더 어려워지겠죠. 이게 경찰 벽을 통해서 오늘처럼 차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기에 경호처 입장이라든지 윤 대통령 측 입장이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전혀 없다고 오히려 봐요. 더 강화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주말간에는 뭐 더 지지자들이 집결할 것을 당연히 기대를 한다고 하면 네. 이번 이 발부된 체포영장은 집행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저항하라는 메시지를 경호처에 지시할 거고 지지자한테 낼 거로 봅니다. 이제 어려워지는. 공수처에서 낼 수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 강도가 어떤 게 있나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상은 상당한 이 외곽에 경찰 병력 한 2,000명이 동원이 됐고 그리고 실제 수사 인력이 공수처 30명의 경찰 특수단 뭐 한 100명 정도가 네. 들어갔죠. 그 정도 갖고 이 저지를 뚫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오판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실제 추가 집행에서는 그 이상이 돼야 될 것 같고 경찰 기동대에 어떤 특수한 임무를 부여해서 실제 진입 경로나 이런 부분을 오늘처럼 뭐 정문을 통해 가고 저지선 1차, 2차 넘어가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겁니다. 그럼 네. 다른 방식까지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공수처가 그런 보관을 갖고 실제 체포영장 집행을 6일 안에 완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막는 경호처 또 일부 그 시민들이 있다고 하면 현행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던 한이 있더라도 6일 안에 집행이 돼야만이 우리 경제 상황이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꼭 필요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그런 부분을 좀 분명히 좀 알고 향후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정광규 대변인, 제가 이렇게 쭉 화면을 보면서 야, 저 충돌은 없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수처가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집행을 한 것은 여러 명분을 쌓기 위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네. 지지자들이 막아서서 체포영장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실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뭐 이제 불구속 기소라는 방식으로 다 과거에는 해결을 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저는 이 대통령제 국가에서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을 체포하기까지는 정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결국에는 대통령이 탄핵 재판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탄핵 재판에서 결과가 나온 이후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자, 지금 시간이 1부 끝나기 전에 한 1분도 안 남고 한 30-40초 남았는데 이런 부분 어떤지 짤막하게 하나 조기현 부위원장님. 체포영장이 계속 불발되면 이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바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뭐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고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 네. 그냥 사전 구속영장으로 바로 갈 수도 있는데 네. 이번 체포영장 불발 상황에서 보면 과연 이제 결국에 공수처가 이것도 신청해서 집행에 나서야 될 텐데 네. 가능할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이것이 안 되면 다음에 뭐 체포영장 재청구 아니면 사전 구속영장 청구든 간에 이런 상황이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준비면 어차피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명분을 쌓아가는 과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 6일 안에 집행하겠다 이런 뭐 대책을 가지고 대응책을 가지고 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뉴스레터 K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2부에서도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1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수연입니다. 13살 호경이의 아빠와 엄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입니다. 2살 무렵 아빠는 호경이를 할아버지 댁에 맡긴 채 멀리 떠나버렸는데요. 선천성 심장병이 있는 호경이와 중증 장애를 가진 고모까지 치료비를 위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일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새벽에 나가서 늦은 밤이 돼서야 집에 오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약한 심장 탓에 심한 운동과 외출도 힘들고 고모가 곁에 있어도 대화와 소통이 쉽지 않아서 호경이의 마음은 늘 외롭기만 한데요. 오늘도 혼자 밥을 차려 먹고 숙제를 하고 쓸쓸하게 잠이 든 호경이. 아직은 돌봄의 손길이 절실한 호경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E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E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2025년 1월의 첫 번째 주말이 시작되는 내일 아침까지는 좀 춥겠습니다.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 또 경기 동부 쪽으로 내일 기온이 많이 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영하 10도 이하로 아침 기온이 낮아지는 지역이 주로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입니다. 영하 12도에서 0도 분포의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전국적으로 예상되는데요. 보온용품으로 꼭 체온 유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대전, 대구 영하 4도, 파주 영하 10도, 대관령 영하 14도까지 뚝 떨어지겠고 세종시가 영하 5도, 광주 영하 1도, 부산 0도로 대부분 0도 이하로 내려앉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5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은 높겠습니다. 평년보다도 3도 정도 높아진 낮 기온이지만 그래도 한 자릿수고요. 세종, 대전, 강릉이 6도, 광주, 대구 7도 등 전국이 3도에서 8도 분포를 보이면서 내일 낮에 대부분 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만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다시 화요일부터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주말인 내일도 대기질은 깨끗할 테지만 동해안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은 전국 대부분 비나 눈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경기 동부나 경기 북서 내륙에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8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과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확한 인명피해는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40여 명이 구조되고 50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절차가 중지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 오후 1시 30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지 5시간 반 만에 중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호처 직원 200여 명이 관저 진입을 막아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집행중지 직후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 윤 대통령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유효기간인 오는 6일이 지나기 전에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늘 변론 준비 절차를 끝내고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합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16일 오후에 2차 기일을 열겠다고 미리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독감 의심 환자가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38도 이상 갑작스러운 발열, 기침 또는 인후통 증세가 있는 환자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레터 K 2부 시작합니다. 정치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예.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대법원 방문했고 영장 발부한 영장 전담 판사에 대한 탄핵까지 검토하겠다. 그랬다가 뒤늦게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아니 그 부분은 조금 신중히 해야지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런 여당의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전략적 판단이라든가 여기 전혀 없이 일단 맞고 보자 이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행위들 거칠고 기본적인 사법 체계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신뢰도 없는 듯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한 어떤 재판의 결과를 가지고 대법원에 항의 방문하고 네. 판사 탄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판사에 대한 어떤 실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확인도 없이 과거의 어떤 경력 또 서부지법 이 몇 가지 이 그냥 우연적 상황을 가지고 무슨 어떤 이념적 성향이 있는 판사로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합리적이고 법률적이고 어떤 그런 판단이냐 전혀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끝났으면 되는데 대법원에까지 쫓아가고 전체적인 사법체계를 지금 부인하는 걸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치 이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완벽하게 운명을 같이 해서 정말 대통령이 파면으로 정치 생명이 끝나고 사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면 정치 안 하겠다고 포기하고 선언하실 작정이라면 지금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이후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려고 지금 이런 행위를 하는지 진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지금 이제 뭐 대법원 항의 방문, 뭐 영장 전담 판사 탄핵까지 검토, 이게 사법 시스템 흔드는 거 아니냐고 조기현 부위원장이 하셨는데, 방금 한 달 전까지 주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대해서 매일 강하게 비판하던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 앵커께서 전곡을 찔러주셨습니다. 네. 제가 얘기하려던 바가 그거였거든요. 사실 재판 기피하고 검사 탄핵하고 이 재판 기피라는 게 뭔가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각을 갖고 있을 것 같다라는 이유로 재판 기피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에요? 이 판사 밑에선 재판 못 받겠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사실 민주당을 비판할 때 가장 많이 쓴 말이 아마 저도 논평에서 내로남불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 프레임을 갖고 민주당을 많이 공격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너희야말로 내로남불 정당 아니냐 이렇게 한다면 이 부분에서 지적이 굉장히 뼈 아픕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네. 비난을 하거나 입장을 낼 수는 있는데 네. 우르르 의원들이 만약에 법사위원들이면 다 좀 이렇게 굵직굵직한 의원들인데 판사들한테도 어떤 심리적인 거기를 부담을 직접 줄 수도 간다는 있는. 거는 저 성명서나 입장문 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원내 법사위 의원분들은 그런 조치라도 있어야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계속 발생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삼권 분립이 된 상황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옳다고 보지만 당이 정치적으로 이런 결론을 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뭐 공개적으로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이런 각도에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이렇게 최근에 들어서 특히 이제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그 전에 뭐 탄핵 가결된 다음에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저 대통령을 지켜야겠다 이런 약간 기류가 올라오고 그런데 여당이 윤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는 모드인데 지금 이런 부분 속에서도 또 고민은 있을 것 같고 이런 당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지난 그 탄핵 표결할 때 85명이 대통령 탄핵에 부결 반대표를 던졌잖아요. 예. 그게 순식간에 이렇게 뭐 그동안 내란 혐의 주요 종사자로 산 그 기소된 분, 구속된 분들의 검찰 조서를 보니까 네.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인식이 한순간에 돌아오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뭐 공공연하게 의원들끼리 야 이게 뭐 잘됐다 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위기는 아닌데 조금씩 이거 탄핵이 인용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의원들의 비중은 조금 증가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이 당내에서도 있는 건데 자 조기현 부위원장께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일단은 뭐 여권 뭐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도 이제 어느 정도 엄호하는 그런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체포영장 집행 불응 더 나아가서 이제 일단은 수사에 불응하는 이런 모습들인데 이런 게 앞으로 탄핵 심판에서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무조건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불리하게 영향을 미친다? 네, 당연합니다. 그것도 무조건? 예. 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요. 지금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뭐 이 국정농단이고 뭐 직권남용 뭐 뇌물 뭐 이런 혐의 사실이었고 다툴 수 있는 여지도 많고 이게 법리적으로 경제적 공동체란 또 새로운 법리도 만들 만큼 여러 가지 다툼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뭐였냐면 그 상황에 대처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사과를 했는데 진정한 사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로 볼 때 헌법 수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파면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훨씬 크다. 파면을 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된 혼란 뭐 이런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파면한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행위는 적어도 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헌법 77조의 비상계엄 실체적 적법적 요건에 안 맞는다는 거는 분명해 보이고 그 부분도 뭐 이게 이 통치행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투면 되는데 그 뒤로 보이는 태도를 보면 여전히 반국가 세력 또 주권 침탈 세력으로 당시 계엄 담화에서 주장했던 사람 똑같이 규정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당연히 판단될 거고요. 수사 과정에서도 보면 이 내란죄가 혐의가 인정돼가지고 유죄로 간다고 했을 때는 뭐 양형 자체가 뭐 최소 무기입니다만 대단히 불리한 양형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전혀 이 문제의식이 공유되지 않고 이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도 없고 죄질 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러면 이 형사 공판에서도 그렇고 탄핵 재판에서도 그렇고 스스로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오늘 체포영장 집행하려는 거 하다가 뭐 포기하고 중단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수사의 영역이고 지금 그게 하나의 축이고 하나의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축이 헌재 탄핵 재판이잖아요. 헌재 탄핵 재판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한 헌법재판소가 한 달치 재판 일정을 미리 지정하면서 재판의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방송 들어오는 5시 5분 그때만 해도 14일과 16일 변론기일만 정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들어와 보니까 지금 들어온 사이에 그 1시간 사이에 14일 16일뿐만 아니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나 헌재가 그 변론기일을 지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매주 2번씩 그냥 한다는 거거든요. 속도를 내겠다는 뜻인데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첫회 기일에서부터 밝힌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네.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거였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은 인정되는 범위에서 받아주겠지만 일부러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일관된 입장에서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볼 땐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보다 훨씬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탄핵 사유 자체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심플하고요. 더군다나 뭐 정확하게 어디 부분까지 쟁점 정리를 하면서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배제하겠다고 지금 국회 측에서 밝혔다는 보도 있는데 네. 만약 그렇다고 하면 헌법 77조 위반에 그냥 법률 위반의 여러 가지 내란을 포함한 중대성을 같이 이제 결부시켜 갖고 판단받는 것으로 간다고 하면 네. 더 복잡하게 갈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이 내란죄가 들어가거나 형사 재판을 갈 경우에는 지금 수사 자료를 검찰이나 부터 받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또 실랑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연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이 가능성이 다 배제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는 지금 그 재판 일정을 잡기가 너무 그냥 명확한 겁니다. 이 정도로 그 일주일에 2회씩 잡아가도 준비하고 변론을 하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 거고 적어도 2월 초까지의 이 재판 일정을 잡았다고 하면 결정 선고 일정도 그에 준해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게 어느 정도 내포돼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요. 네. 사안의 성격상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보다 그때 90일인가 이랬는데 그보다 빨라지는 일정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우리 정광재 대변인 보시기에도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는 좀 빨라질 걸로 보세요. 어떠세요? 일단 뭐 바쁠 때는 열심히 일해야죠. 농번기에 뭐 농사 짓는 분들은 네. 밤에도 일하고 하니까 헌법재판소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 탄핵 재판과 관련한 게 있고 그중에 대통령 탄핵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하니까 일주일에 2번, 전 뭐 3번이라도 변론기를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물리적으로 그게 어려우니까 일주일에 2번씩 잡은 것 같고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때가 61일인가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93일인가 걸렸어요. 근데 뭐 민주당 측 그 논리를 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게 사안이 굉장히 간단해서 뭐 2월이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는 이 빨리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러나 적어도 4월 18일 이전에 나오는 건 기정사실화돼 있다. 네. 4월 18일에 두 분이 이제 임기를 마치게 되니까 뭐 4월 18일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겠죠. 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게 이제 변론 준비 기일과는 달리 변론 기일에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이 경우에는 윤 대통령 출석하는 게 원칙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 출석 안 해도 돼요? 근데 또 윤 대통령은 직접 또 변론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적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뭐 보시는지 전망. 그게 이제 그 이번 비상계엄이 이 적법하고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주장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리인단이 대통령의 그런 의지를 표한다고 하더라도 못 나오게 해요. 못 나오게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법률 전문가들이 본인이 나오면 약간 감정이 치우치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그게 변론이랄까 그게 객관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런 것도 있는데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 내란이라 이 엄중한 일을 초래하고 국민 앞에서 나와서 한 담화의 내용과 태도와 이 톤을 보십시오. 이런 정도의 심리 상태면 재판관들 앞에서 이게 합리적이고 냉정하게 얻는 법리적 주장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보여지고요. 뭐 대리인단이나 가까운 주변의 변호인들 측근들도 그런 상황을 알고 있다면 절대 나가지 말라고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낼 것 같지는 않다. 현재 그 변론 기일에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시는 거죠.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현재 첫 기일 때 탄핵 재판
재판 이게 이제 변론 준비 기일인지 탄핵 재판 4대 쟁점 이제 정리했었나요? 그때? 그때 했었죠. 그죠? 예. 그게 어떤 거였죠? 그때 그 4대 쟁점이라는 게 조금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예. 그 헌법 77조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위헌성이 첫 번째가 있죠. 그게 실체적 위헌성 그러니까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적 중대 사태 이런 부분하고 네. 또 절차 비상계엄의 절차적 위헌성 이런 부분이 있었고 내란죄 그때는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예. 내란죄 관련된 부분을 탄핵 사유로 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4가지 정도로 정리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예, 뭐 정광재 대변인. 계엄 선포와 관련한 위헌적인 요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고 그렇죠. 헌법 82조에 이게 부서를 해야 한다라고 한 측면이 있는데 이게 부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뭐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그것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네. 지금 내란죄는 민주당이 그 탄핵 소추 이유 가운데 제외시켰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계속 할 경우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뭐 이래서 탄핵 소추 과정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한 건데 네. 아마 국회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계엄 선포의 위헌성만으로도 충분히 탄핵이 인용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일에 한남동 관저앞 시위대에 보냈던 그런 편지 등도 이제 추가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보시기에 이게 이런 그 편지도 그 탄핵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하고 똑같은 취지로 네. 나쁜 영향을 줄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장 자체가 여전히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고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였던 반국가 세력 척결, 일거의 척결하고 지금의 비상상 그런 국가의 위기 상황을 만든 것은 민주당과 국회 그리고 불법 선거 이 인식에서 한 발도 나가지 않았고 여전히 그 비상계엄이 유효하기 때문에 계속 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 주장했던 비상계엄 또 포고령이 위헌이어서 파면한다고 하는 결론으로 가게 되면 그 이후에 이러했던 주장들이 그때는 오판할 수 있었고 그래서 파면할 정도의 어떤 상황이냐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게 된다면 그 이후 상황에서 본인이 했던 행위를 사후에 이제 국민들이 인식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고 풀어가는지 잘못됐으면 사과를 진정으로 했는지 전체 헌법 질서 차원에서 이 잘못된 법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고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파면하는 것보다 나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마지막에 하게 되는데 네. 엊그저께 이 서신 내용으로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 여지가 없을 만큼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서 여전히 확신을 갖고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파면해야 될 만큼의 파면의 이익이 훨씬 크다는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정광재 대변인, 조기현 부위원장님 말씀은 그 이틀 전에 편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지자들한테 보낸 편지에 끝까지 싸우겠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잘못했다 이런 거를 그런 전략을 택하기보다는 자신의 행위에 당위성을 끝까지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선을 택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제 대통령실에서 생각했었던 2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계속 미뤄져서 이 재판을 좀 지연해 보자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네. 2번째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는 여론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영향을 가진다라는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직접 뭐 메시지를 통해서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본인의 뜻을 전달한 게 결국에는 본인을 옹호하는 여론을 조금 더 확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조기현 변호사 잘 설명해 주셨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을 할 때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파면함으로써 없는 헌법적 이익이 그렇지 않음으로써 잃는 손해보다 크냐 적냐를 결국엔 판단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법 질서 내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체포영장에 불응하고 하는 게 결국에는 본인에게 더 궁핍한 영향을 주는 건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인 걱정도 했습니다. 그런 우려가 부분에 있다 있어서. 이거죠. 네. 네. 자, 한 가지 질문만 그 관련해서 더 드리면, 자, 여당 지도부 있잖아요. 체포영장 집행에는 강하게 이제 반발하는 그 비판하는 뜻을 나타내는데, 뭐 이게 등가성을 가지지는 않지만 윤 대통령의 이 메시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여기는 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당 스탠스의 어떤 고민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어제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그렇죠. 예. 이거와 관련해서 묻는 질문에 자제해야 한다. 자제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그렇죠. 포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정치라는 게 우리 사회에 있는 갈등 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메시지는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본인을 더 어필하는 메시지였고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한 메시지였다라고 읽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뭐 신동욱 대변인도 굉장히 고민에 찬 답변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이 대통령이란 말이 프레지던트가 우리 그 아시아권으로 넘어오면서 없던 말이잖아요. 대통령이란 말이 과거에는. 예, 예. 근데 한자로 표현하다 보니까 다 통화한다라는 데서 대통령이 됐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요새는 통합의 이미지가 강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의문의 여지가 있는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모였다면 이런 메시지 내지 않는 게 좋았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네. 자,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요구했습니다. 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게 부당하다며 제기된 헌법 소원을 헌재는 신속하게 심리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지 않는 부자기가 위원이라는 지금 청구 헌법재판소에 접수돼 있습니다. 네. 이거는 복잡한 사안이 아니고요. 특히 헌법재판소는 구인의 완비된 이 재판관 구성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3명, 국회 추천 3명은 당연히 임명되는 입장도 밝혀왔고요. 마침 이 헌법소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빨리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에 대해 어떤 결정에 의해서 네. 한 명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확인이 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되면 최상목 대행은 떠밀려서 하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이제 이 3명 중에 2명만 임명한 것도 도대체 원칙도 없고 뭐 어떤 이유에서 한 것인지 또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판단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한 명에 대해서 임명하라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심리해갖고 결론 내려주겠다고 했으니까 네. 그거 기다리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명 임명한 거를 두고도 양측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고 원성을 사고 있는데 네. 이 한 명에 대해서 추가로 임명하는 것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서 적법한 권한 행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왕에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그거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8명으로도 충분히 지금 심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려줘서 한 명 임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부작위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임명을 해라라는 결론이 나면 그때 임명하면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된다. 그냥 할 수 있는 규정이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다면 국회 합의가 없으면 임명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기현 부위원장님. 위원 확인 결정을 한다고 해도 네. 또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안 하면 그게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고 그게 헌법재판소가 그런 결정을 한다고 해가지고 임명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회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상황까지 갈 거냐고요. 지금 뭐 최상목 대행도 이 3명에 대해서 임명하는 것이 단순하게 재량을 넘어서 당연히 해야 된다. 헌법기관을 구성해야 되는 대통령의 직무고 의무라는 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기다려서 떠밀려서 하는 방식을 택하기보단 지금 본인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네. 본인이 향후 대행으로서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 거의 다 됐는데 짤막하게 한 가지 질문만 드릴 테니까 짤막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자, 이와 아울러서 다음 주에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있고 만약에 뭐 부결되면 또 계속 재발의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 국민의힘에서는 그 특검법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 이런 그 사실 제안을 내놓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짤막하게. 지금까지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여태껏 안 했겠습니까? 그냥 또 시간을 끌기 위한 명분이고 재표결에서 부정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내부 단속용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일단 재표결을 통해서 보면 저는 뭐 이탈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 지금 워낙 그 강경파가 목소리가 크지만 그 안에서 고민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재표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워낙 압도적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요청을 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쉽게 그러면 특검법 없었던 걸로 하고 응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동안의 행태를 봤을 때. 그런데 이게 재표결 되면 또 200명 넘느냐 안 넘느냐를 두고 우리 당에서 뭐 이탈표 내지는 소신표가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를 또 걱정해야 하는 우리 당의 현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